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좀 최대한 방어적으로, 예,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네. 네. 대표님 처음 뵀을 때가 좀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첫 데뷔했을 때 대표님 불러주셔가지고 좀 막 제가 신나게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바꿔서 네. 대표님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는 걸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반등장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약세장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라는 쪽도 있고 좀 충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반등은 사실은 좀 강하게 조금 세게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길게 가면 뭐 한 달도 오를 수 있죠. 한 달도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아직도 불확실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지금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하향 조정이 앞으로 한 2개 분기 정도는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충격을 받을 때는 예상치보다 미국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있었는데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미스하니까 주가 하나 막 10%씩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예상치보다 나쁠 때가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향 조정이 조금 더 한 2분기는 더 돼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이제 나쁜 데이터들도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라서 마지막에 보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이클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는 크레딧 리스크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연금이 펜션 펀드로 그렇게 터질 줄 아무도 몰랐었고, 거기에 숨겨진 레버리지가 있을지도 몰랐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유럽의 은행들이나 뭐 이런 쪽, 또는 이제 뭐 증권사, 투자은행 이런 쪽에서도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이걸 100% 빠지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저희는 한 70% 정도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기간적으로나 사이클상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이 안 돼서 그거는 이제 내년 한 뭐 초여름이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여름. 네네. 내년 초여름 정도쯤이 되면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 거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때쯤은 주식하기 좋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센티먼트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 2분기 말 3분기 초 정도는 이제 상승 이제 방향을 계속 하락 반등해서 오히려 이제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의 대세 상승과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밀리면 사자가 있고 오르면 팔자가 있는데 아직은 오르면 좀 조정하는 게 낫고 네. 나중에 되면은 이제 빠지면 사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죠.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근에 반등은 어떻게 보셨어요? 요 며칠 사이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환율이 워낙 강세였잖아요. 워낙 네. 강세. 그러면서 주가도 좀 올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환율은 뭐 환율 예측이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혼자 독주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예, 달러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데서는 계속 연말 정도 되면은 달러 혼자 킹 달러는 조금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레이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내년 3월이나 4월 뭐 이 정도면은 터미널 레이스에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 FOMC 이후로 6월까지 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6월로 치자고요. 또 밀릴 수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6월로 치더라도 상승의 폭은 확실히 둔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 달러 일방적인 강세 때문에, 또는 이제 거기서 주는 일드가 미국 국채 갖고 있으면은 제일 많이 주잖아요. 유럽 대비해서 거의 2% 이상 줬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몰렸던 것들이 이제 사실은 차익 실현해도 되는 거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이제 3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올리기 시작하고 속도는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유로 달러, 그 다음에 엔화, 뭐 위안화 이렇게, 그다음 달러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은 달러 바스켓이 거의 대부분 커버할 텐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유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다 적자긴 한데 네.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한국도 무역수지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강달라 했던 부분들은 약간 주춤해질 거다. 그런데 한 번 더 뭐 튈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의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크레딧 문제가 생기면은 한 번 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거와 동시에 이머징 마켓에 이제 그 한 달째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번 주부터? 네, 슬로우다운 하고 아. 일부 빠집니다. 네, 그래서 네. 거의 3주 동안에 계속 이머징 마켓 쪽으로 펀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너무 과도했던 것이 되돌림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EM 쪽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주식시장 반등 요인으로 이제 보신 건데,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사국면? 사계절?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대표님이 시장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장표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네네. 이거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이제 사국면을 봤을 때 이제 경기 보통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뒤틀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비슷하니까 그래도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갔다가 이제 하락기 가는데 우리가 침체기는 가깝게는 이제 저 코로나 왔을 때 202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체기 왔을 때 뭐 미국 및 각국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유동성 장세를 나타냈었죠. 네. 그리고 금리는 제로 금리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돈의 힘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 물가 및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최근 전까지는 이제 화랑기에 접어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첫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으면서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물가랑 고금리, 금리는 뭐 연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여기 써 있죠. 긴축으로. 네. 그렇지만은 이제 3분기까지는 뭐 기업 실적은 괜찮았어요. 미국 기준으로도 괜찮았고 한국은 뭐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지금 더 봐야 된다라는 30%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이 후퇴기입니다. 네. 후퇴기라서 지금은 이제 계속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익들이 하향 조정이 계속 돼야 되는 이 사이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희망적이고 좋긴 하지만은 이걸로 해서 이제 완전히 반등이 시작됐다,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하여튼 모르는 것들이 터질 게 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나 기업 펀더멘탈 이런 쪽도 문제가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이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선이 미국이고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인데 한국을 왜 굳이 같이 그렸냐면은 이게 빠르더라고요. 미국보다. 한국이? 예, 한국이 한두 달 빠르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아직도 뭐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16개월째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평균이 21개월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사이클 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한 뭐 5, 6개월 더 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 이런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사이클 바닥 짚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 고점을 맞출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 고점이 이렇게 한 데가 다 2021년 여름이었어요. 정확하게 코스피 고점이랑 뭐 비슷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 펀더멘탈 지표상 주가와 비슷하게 동행하는 이런 지표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선행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한 4, 5개월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고 네.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내년 봄, 여름 넘어갈 때쯤이나 돼야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 근데 뭐 이런 전략, 이런 분석들이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대표님은 워낙 또 오랫동안 훌륭하게 계속 투자를 해오시고 이제 운영 업계의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과거랑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던 걸 느끼세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돈 푸는 것도 사실 너무 많이 푸는 거고 너무 많이 풀었고. 코로나 같은 것도 뭐 사실 그때는 이제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얼만큼 정부가 해야 될지 정부도 감을 못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백신도 생기고 이래서 이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될 때 또 정부가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사이클하고 완전히 무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었냐면 항상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랬으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정부가 먼저 첫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긴축인 줄 알고 좀 빠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할 때 계속 주가는 동행해서 올라갔어요, 사실은. 네, 과거의 정상적인 사이클에서는.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네, 통했던 거죠. 그렇죠,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금리를 차차차 올렸던 거고 올리는 와중에 주가도 같이 동행을 하다가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두 번 전 그때부터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이클이 정상적인 사이클이었고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을 그런 사이클로 차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경기가 막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 때려잡으려고 속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사실상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온 거죠. 주가가 먼저 빠져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작년 12월부터 빠졌고 미국 기준으로 그 다음에 첫 금리 인상 3월부터 했으니까 주가가 한 3, 4개월 먼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선행한 사이클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빠졌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야 라는 게 통했다는 얘기고 네. 즉 다시 말하면 주가가 경기를 더 많이 반영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은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성에 기댄 주가 상승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게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최근에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미국의 항구에 컨테이너가 놀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배는 지금 저기서 정박해가지고 줄 서 있고 막 난리고 난리고 뭐 공급망이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데가 없대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그 진폭의 크기가 전에는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막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예. 들고. 완전히 냄비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막 닫았다가 확 식었다가. 네. 그래서 이게 경기가 기반이 된 그런 사이클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이 사이클이 생겼기 때문에 유동성을 과하게 풀고 과하게 축소하고 지금 그거의 피해를 뭐 지금 여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모르는 이제 악재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저도 고민인 게 이게 사이클이 제가 뭐 내년 초봄 초여름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한 근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사이클이 좀 길었을 때 좀 제일 안 좋았을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최악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네, 잘 모르니까. 왜냐면은 저희도 뭐 계속 물가 틀렸죠, 전문가들 틀렸죠, 패드도 틀렸죠 이러니까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10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큰 흐름에서 지금이 그때의 체력과 지금의 체력을 한번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최장기 뭐 경기 침체 기간 그거는 제가 차트 잠깐 볼게요. 보면은 2007년 그때거든요. 2007년 예, 그 리만 터지기 이제 1년 전부터 경기 침체 들어가서 그때가 18개월간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100년 역사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제일 장기예요. 네. 대공황은 뺄게요. 거기는 29년. 예, 그거는 뭐 일제 시대 마차 타고 다닐 때 그거 가지고 지금 경기 사이클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은 13개월 정도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예. 18개월 정도가 이제 제일 길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4분기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내년 1분기부터 좀 들어갈 거는 같은데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내후년 그러니까 24년 여름 정도가 그 경기 침체기에 그 제일 긴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제 그냥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뭐 4분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제 침체를 유명을 이렇게 했는데 1.5년 정도 제일 길게 봐서도 이제 그 중간에 경기 침체 중간에 주가가 먼저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 침체가 끝나기 8개월 전부터 주가가 반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비춰본 거죠. 이게 뭐 꼭 맞아지는 법은 없죠. 과거가 반복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비교적 제일 나쁜 시나리오를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주가가 2년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뭐 굉장히 오래 빠진 것 같지만 센 반등을 뭐 추세 반등처럼 주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또 빠지고 이랬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파란색 선이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8개월 전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는 8개월 후에 들어가고 경기 침체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경기 침체 끝나기 전부터 주가는 이미 훨씬 먼저 반등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굳이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내년 여름이 초여름 또는 2분기 말 이 정도로 이제 그 구간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면은 주가는 계속 빠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투자 호흡이 한 1년 이상만 되시더라도 지금부터는 물론 반등하면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전저점 가면은 또 이제 사야 되는 지금 좀 더 편안해진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만 봐도 사실 주가가 먼저 선행한다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속성이 올라갈 때는 이게 눈치 보면서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확 빠져버려가지고 네네. 오래 빠지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생각되면 그냥 다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빠지기 어려운데 참 오래 빠졌습니다. 올해 정말 이게 한 1년 내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그렇죠. 이제 곧 12월이니까 그러니까요. 1년, 딱 1년 동안 1년 빠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경기 침체 시기와 주가 하락 주기를 이렇게 비교해 주셨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랑 비교해도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2007년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어떤 게 더 셀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2007년이 훨씬 더 험악했죠. 네, 그때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잘 나는데, 그때는 이제 환율 1,500원 넘어갔었고요. 네. 한국의 은행들이 사실은 부도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네. 뭐 우리은행 뭐 얘기 최근에도 뭐 흥국생명도 얘기는 했었지만 그때도 우리은행이 망하네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먼저 말씀 잠깐 드리면은 네. 그때 실질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가 예, 은행의 20%씩 자산의 20%가 부채죠. 그러니까 예, 그 20%가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단기 자금인데 이제 그때는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고 해서 서로 신용을 안 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죠. 예, 거래를 안 했죠. 왜냐면 뭐 베어스턴스 망했죠. 리만 망했죠. 이러니까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약해 보이면은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환 발행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될 돈들이 원래는 항상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거를 연장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런던에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저희 한국의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킹 핸드들하고 저희 컨퍼런스 저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런던에서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뱅킹 애널리스트들이 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건을 터지면은 알지만 그렇죠. 터지지 않고 넘어간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건전성 괜찮다 해가지고 더 이상 환이 그 회의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원화 약세 이제 강세로 다시 전환하기 시작하고 은행들 PBR 0.2배 찍고 다시 2배 올랐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다음 6개월 동안 1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한국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은행을 봐야죠. 미국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증권사들이 33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1인데 33배까지 그걸 늘려가지고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파생 금융 상품도 하고 한 거죠. 예, 그런데 다 MBS 기반으로 하고 뭐 CLO가 나오고 CDS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파생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갔던 거죠. 왜냐면은 미국도 10년 이상 부동산 불패였거든요.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고 7년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요약하면은 그런 레버리지가 있었던 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되게 부실했고, 그때는 은행들이 그 투자은행을 같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티은행, 뭐, 메릴린치, 이런 것들이 은행과 투자은행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죠. 메릴린치도 사실상 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인수를 한 거고. 그쵸.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투자은행은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도 지금은 한 12배? 이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과거 이제 은행들이 3분의 1로 줄었나요? 예,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볼거를 해가지고 은행들 니네들 문제니까 엄청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은행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은행 연체율도 굉장히 낮고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예. 제가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거든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그런데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올라오겠죠. 앞으로 더 올라오겠죠. 그런데 은행이 그렇게 레버리지나 부실이나 모르는 파생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과거 2000 아까 7년 8년에 맞아요.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있고요. 은행.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 주체를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금융이 여기 포함됐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 차트에 있나 모르겠는데 가계도 굉장히 건전성이 높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가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갚아야 될 부채와 이자를 더한 거,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뭐 20년 역대급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요. 기업들은 뭐 안 보셔도 얼마나 캐시가 많은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한 게 1조 달러가 넘거든요. 작년에 3조 달러, 아니 재작년에 3조 달러 뭐 미국 정부가 풀었는데 기업들은 1조 달러씩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있을 정도로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들어보면은 이런 것 같거든요. 2007년하고 비교해 주시면서 이제 은행, 가계, 기업 다 점검해 주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 훨씬 튼튼했던 이유는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런데 항상 세상은 네. 이걸 잡아보면 다른 쪽에서 뭔가 문제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항상 터졌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어디서도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때 막아놨으니까 어디로 갔나 보면은 이제 뭐 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비유동성 자산이죠. 대체 투자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네. 어떤 식으로 뭐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취약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긴 해요.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터질 거는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대부분 이제 대체 투자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대체 투자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가 제일 크겠죠. 근데 보면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될 때 자기 자본 100으로 하는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부동산은 뭐 태생적으로 뭐 적어도 한 50% 정도는 조달을 해가지고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럽의 뭐 핵심 뭐 예를 들어 런던에 있는 핵심 타운에 있는 정부 청사에 누가 임대를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뭐 다운타운이다. 이러면 안전해 보이잖아요. 엄청 안전해 보여요. 네, 안전해 보이는데 그게 다 부실화 자산이 된 애들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거기서 계산할 때 그 프로젝트의 가치라는 거는 그 렌트, 결국은 오피스에서 나오는 렌트의 캐시플로우가 그렇죠. 그게 그 부동산의 가치를 그 프로젝트의 가치, 네. 그 부동산의 가치. 그렇죠.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굳이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월세라고 칠게요. 여기 월세라고 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50%는 조달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라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겠죠 밑에. 네. 이게 이제 0%라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 캐시플로어의 여기 렌트가 이게 더 크잖아. 이자보다 당연히 크니까 이게 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월세 5% 받고 금리는 한 3%에 조달했다. 이렇게 하면 2% 남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갑자기 3%였던 금리가 시중금리가 뭐 6, 7%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급격하게. 네. 그러면은 5%의 월세를 받는 것보다 더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이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거죠, 바로. 네, 그러니까 적자 캐시플로우가 들어가니까 배당 못 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잠정적으로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당분간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느냐에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만기까지 버티면 되는데 이제 만기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이 차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월세가 되게 건강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게 기업 다 튼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세 잘 낼 수 있었는데 2007년 8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때는 월세가 급격하게 부실화된 그런 위기였고요. 금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네. 지금은 월세는 튼튼하게 쭉 캐시플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가지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를 일단은 그 크레딧 신용 보강을 해주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네. 차환은 일단 되거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리고 이 시기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고 그렇죠. 이 금리가 높은 게 3, 4년간 계속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다 논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와 이자는 항상 동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자는 내내 경기 침체를 가게 되면은 이자는 다시 떨어지죠. 반 정도 떨어지면은 다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터질 것들이 사실은 좀 생길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런 상품들 은행에서 그동안 너무 저금리였기 때문에 1%대 금리로 고객 수요, 보험사들이 특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보험사랑 증권사 이런 것들은 뭐 맞춰줄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거고 그것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뭐 2, 3개월 안에 뭐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시기적절하게 물가가 떨어져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정책 금리는 더 올라가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3개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떨어지는 게 정책 금리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고점을 통과하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이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금리는 내년 6월에 마지막이다라고 치면은 그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시중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실화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이제 다시 생기는 문제는 경기 침체니까 월세에 또 문제가 또 생기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잘 맞아가지고 넘어가면은 뭐 리만 때처럼 그렇게 크게 터질 거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리만 때는 진짜 시중은행들이 터진 거고 지금은 이제 터지면은 일부 보험사, 해외 일부 보험사, 일부 증권사 이런 데들이 좀 문제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트 헤지의 그 장표가 제일 핵심 키 차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네. 가장 안 좋은 2008년을 생각해도 18개월. 근데 그보다는 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반등 시점이나 주가의 바닥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사실 펀드 매니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돈을 이제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업사이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지금 2007년보다 네. 더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짧아서 그래서 혹시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도 그 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73년, 74년 이때하고 80년 초인데 여기서 먼저 차트 먼저 설명드리면은 네. 이때 오일 쇼크 때라서 물가가 엄청 튀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물가인가요? 빨간색이 물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밑에 그리는 게 나스닥이거든요. 네. 어떤가요? 반등하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이게 반등이 지금 이 반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반등만 해도 꽤 많을걸요. 지금 60에서 80이니까 40% 50%. 네, 40%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물가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할 때 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없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이때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처럼 뭐 7, 8% 물가 오른 게 아니라 12, 13% 올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금리 자체를 지금처럼 뭐 4%가 아니라 이때는 20%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사를 한번 낸 거예요. 리만 때도 빨리 회복하고 주가가 사실은 1년 빠지고 바로 반등했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근데 왜 이렇게 1년 만에 주가가 그렇게 세게 리만 사태 때 반등을 했냐면은 그때도 완전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조졌어요. 완전 작사를 내고 나가니까 이게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V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약간 그런 때라서 지금은 누구 망가뜨리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요. 아직은. 맞아. 예. 뭐 하나 제대로 조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경기 순환 사이클상 아직 완성은 안 됐다라는 마지막
역실적 장세, 역경기,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남았다고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네, 이 그림 보니까 생각나는 게 대표님 앞에서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던 게 2020년 5월 달에 1973년에 물가가 올랐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끝나요 막 그러면서 막 사자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네. 이제 1970년대 정말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언제랑 비슷하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업사이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대응 전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놓고 좀 뭐 그쵸. 빠지면 더 네. 사는 그런 전략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예측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네, 나중에 멘붕도 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이제 하워드 막스가 3%에 출연을 한 거를 봤어요. 그때 되게 좋은 말 한 문구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임이다.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자기도 운이 좋을 때만 맞는 거지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희야 뭐 늘 주식을 하니까 늘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지면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요. 그렇게 된 지 한 3, 4개월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겁나니까 안 높이고 있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도 많이 빠졌을 때 주식 비중 쭉 높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2,500 근처까지 갔잖아요. 저는 2,500에서 600 정도 사이에 가면은 좀 줄일 거예요. 네. 저희가 틀릴지언정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줄인다는 게 저희가 뭐 50% 밑으로 줄이고 이런 건 아니고 한 90% 샀다가 한 70% 정도 했다가 그래서 30% 정도 그러면 종목으로 따지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4종목 5종목 갖고 있다가 한 종목 팔고 또 이제 빠지면은 그 현금 가지고 또 많이 빠진 종목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게 마치 지금 어차피 제가 70% 정도 조정 끝났고 30%밖에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자산 배분을 잘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포모 그냥 나 빼고 다 그냥 떠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네. 그 하워드 막스 저도 그 봤는데 하워드 막스 평소에도 뭐 잘 봐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 이 얘기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만 포지션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큰 움직임 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일 때만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구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구간이라면 말씀하신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현금은 확보해놓고 그때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다 뭐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이런 게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맞아요. 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시기를 맞추는 건 어려워서 그냥 최악의 경우도 비슷해 대보고 뭐 이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레벨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차트만 봐도 레벨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더 처박혀 있으면은 그때 제일 안 좋은 뉴스 많을 때고 그때 조금씩 더 사는 그러니까 자기 인간 본능하고 역행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좋다고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 사는 건 조금 겁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게 그 이 정도 강도로 반영이 됐으면은 여기서는 혹시 모를 불확실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열어두고. 근데 지금 보면은 좋은 뉴스가 벌써 3개 정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중국이 갑자기 또 이제 리오프닝 한다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 밀물듯이 자금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시킨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하니까 또 유가나 이런 건 또 안정이 돼 있고 CPI 안정이 돼 있고 이러니까 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한 달 정도는 뭐 충분히 순환매 돌면서 주가가 뭐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위해서 레벨이 높을 때는 좀 줄이고 레벨이 좀 낮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악재가 많거든요. 또 뭐 은행 어디 뭐 유럽은행 하나 부도날 수도 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 이러거든요.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진 않으니까 세계가 망하진 않으니까. 네.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내년에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나 이거 좀 더 리서치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섹터나 아니면은 그런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네. 그냥 사이클, 이제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요새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반등도 주도를 했었고,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은 완전히 이제 주가랑 역행하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가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니라, 저희도 반도체 이제 옛날에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오래 봤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그게 빨라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매출이 제일 많이 꺾일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 연초에는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아, 네. 왜냐면은 내년 2분기가 최악이거든요. 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네, 리포트들을 모아보면은 음, 내년 2분기가 적자도 제일 큽니다. 음, 근데 그보다 한 6개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가 이제 나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동안 훼손됐던 성장주의 그 퍼포먼스가 좀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요새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질 때도 이유가 마지막 막판에는 좀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그냥 계속 비싸다 비싸다 그런 것처럼 반등하는 것도 저는 그냥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쇼커버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장주들, 특히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주들이 빠진 게 60%라고 그러면은 한 30%는 성장률 둔화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30%는 사실 금리 상승에 있겠죠.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높아졌습니다. 예, 할인율이 높아지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미래의 이익이 많은 회사들인데, 예, 그런 회사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완전히 할인을 대폭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게 숫자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 가치는 또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60% 빠진 거에 30%는 회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30%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금리만 떨어져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장기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경기가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관없이 캐펙스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태양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고. 네, 그래서 그런 큰 사이클이 들어가 있는 투자 관련주들. 뭐 이제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성장주, 그리고 네. 이제 2차 전지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성장주, 네. 구조적인 투자를 투자주, 하는 네. 투자 섹터들. 사이클. 네. 이런 섹터들은 또 각각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 묵직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다른 그 전략을 좀 보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섹터별로는. 반도체는 일단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라고 치면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으니 그 전에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반도체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른 데서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은 15년도도 있었고 여기 19년도도 있었고 파란색 막대가 매출인데, 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선으로 그린 거는 주가거든요. 주가 지수거든요. 근데 막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주가가 그냥 주가가 아니라 이제 지수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19년에도 그랬어요. 네. 막 매출은 작살나고 있는데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내년 2분기가 마이너스가 8%, 매출이 마이너스 8% 빠지고 3분기에 마이너스 7%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오기 전에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바닥을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추경 매수는 좀 안 하는 편인 게,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다행히 저희도 바닥에서 좀 많이 늘렸거든요. 비중을 아까 이제 지수 떨어질 때 많이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는 단순히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라 이제 코리아가 싸서 그렇죠. 강달러, 킹달러 가지고 보니까 뭐든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게 자산 배분이 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돈들이 코리아 ETF 쭉 사고 한국에 딱 들어가는데 제일 크고 그런 것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TSMC 이슈도 있었고, 네. 대만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미되면서 삼성전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버슈팅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처음 촉발한 거는 감산이나 투자 축소였잖아요. 음. 그게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더 중요하게 제대로 이제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2차는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재고가 축소가 돼야지. 재고가 축소. 네, 네. 그죠? 지금 재고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재고 축소가 내년 1분기가 이제 제일 피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펀더멘탈에 따른 진바닥은 좀 아직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시려면은 또 뭐 금리나 그리고 이제 자체 펀더멘탈 또 보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저도 이제 이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김한재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중심을 잘 잡으시고 네. 이렇게 쏠려서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봐야 되고 그때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틀릴 수 항상 있다. 어제 하워드 박스 똑같은 얘기 자기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인데 그래. 대가들이 그리고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많은 게 많으신 분들이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결국은 모르는 걸 잘 피해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다 보면 정보가 좋은 거 들어오고 하면은 막 4개, 5개 이렇게 사는데 보면은 잘하는 거 2개,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완전히 자신 없는 것들도 꽤 껴 있어요.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들은 나중에 막 하락할 때 그거 조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네. 잘 아는 쪽으로 옮겨 타는. 왜냐면은 장이 폭락할 때는 둘 다 똑같이 빠져요. 왜냐면 자금이 주식 시장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한 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는 것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잘 아는 자신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공부해서 빌드업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만 남은 거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시간이 1년 안에 이제 많은 거를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도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